예. 이번에 이제 공공기관 쪽이라고 해요. 공공기관 쪽은 뭐가 있냐? 무슨 공사, 무슨 부. 보통 많이 얘기하시는 게, 뭐 한국투자공사, 한국방송공사, 외교부, 통일부. 그런 이제 공무원들의 회사죠. 공공기관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철법통일로도 얘기를 하시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이제 기존에 있던 국가정보원, 국정원이나 경찰청 같은 부분이 좀 조사적인 업무라면 이런 부분에선 좀 일반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같은 보안 쪽, 일반 보안 담당자 역할이 좀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딱 중간자적인 역할이 강해요. 좀 업무 자체는 대기업처럼 누구한테 부탁을 드리고 그 부탁드리는 분들이 직접 일을 수행한 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서 이제 내가 전체적인 큰 뷰라든지 아니면 아키텍처를 세우는 부분도 존재를 하는데 실제 장비를 운영하는 중소기업과 같은 역할도 같이 엮어서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인원도 그렇게 많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에 대해서 그냥 보안 관리만 하는 경우도 있고 실제 그 장비 운영 같은 거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뭐 딱 정해지진 않았는데 다양한 영역을 한다. 일반 기업이랑 그렇게 크게 다르진 않다. 다만 공공이다 보니까 공공에 대한 문화라든지 아니면 전적인 스타일이 존재를 하죠. 그래서 저희 뭐 공사 금융공사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뭐 한국투자공사, 예금보험공사, 무역보험공사 그런 부분도 존재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도로교통공단 같은 공단도 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KBS 방송공사, 한국방송공사죠. 한국방송공사는 말 그대로 공공기관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똑같이 존재를 하고요. 이런 분들은 공사라고 하죠. 사업을 직접 진행하시는 분들. 근데 이분들 말고 이제 실제 공무원도 존재합니다. 뭐 9급 공무원, 7급 공무원, 5급 사무관, 뭐 행시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처럼 이제 외교부, 통일부, 기획재정부 같이 이제 실제 국가의 업무를 진행하시는 분도 있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진짜 고생도 많이 하시고요. 다른 영역에 맨날 야근도 하시고 많이 고생을 하세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보안 쪽에선 좀 많이들 정책도 세워주셔야 되고요. 이런 분들이 많이 현장에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뭐 과기정통부도 하나의 공공기관이겠죠. 근데 과기정통부는 약간 예외적인 성격이 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보안에 대해서 전체적인 총괄 책임이 있고 기사를 관리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방통이라든가 그런 부분까지. 그래서 그런 정책을 세우고 실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할 건지까지 같이 하는 과기정통부도 존재를 합니다. 이제 10번째. 보통은 저희가 학력을 얘기할 때 학사분도 계시고 석사분도 계시고 박사분도 계세요. 이제 학사를 끝나고 뭐 할까 하면 보통 취업하시는 분도 존재하고 이렇게 석박사로 나가신 분도 존재하죠. 그래서 보안의 다양한 영역 중에서 이제 저 보안에 내가 뭘 해야 되겠다. 뭐 내가 디도스에 대해 전문적으로 내가 배워야 되겠다. 아니야, 난 금융 쪽에 대해서 연구할래. 아니야, 난 ISMS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관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런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돼. 그럴 것 같이 이제 하나의 전문 분야에 대해서 학습 및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존재합니다. 대학원에 가시는 케이스죠. 그런데 좀 아쉬운 부분이 존재를 해요. 보통 석사를 나왔다고 해서 이 분야에 대한 전문가냐라고 하면은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서는 약간 물음표인 것 같아요. 왜? 그런 연구회사에서 2년 동안 전문적으로 하셨다는 건 인정이 되는데 실용화 경험까지 있느냐라고 하면 또 현역 경험은 없으시는 경우가 많아요. 보통 석사를 하신 분들이 똑같이 연구기관 들어가시면 좋은데 연구기관은 안 들어가시고 일반 사기업에 들어가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면은 기존에 있던 2년 동안 했던 내 연구과제야 좀 다른 분야에 대해서 업무를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은 그냥 내가 했던 프로젝트 그냥 한두 개 정도 한 경험들을 그냥 학술로 내가 좀 자세하게 적는 정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석사 2년 했다고 뭐 엄청 내가 그 분야의 전문가라고 보기보다는 내가 좀 그 분야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했었다. 보통 사기업에서 얘기하면 그냥 저희 뭐 단계로 치면은 주임 정도도 안 되잖아요. 2년 정도면 3년 이상 해야지 뭐 주임 영역이 다르니까. 보통 사원, 주임, 대리, 과장, 차장, 부장 정도 했을 때 이제 사원에서 이제 대리나 주임 바로 전 단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사죠. 공학 박사. 엄청난 분들입니다. 한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셨고 이에 대한 성과도 내신 분들이죠. 그래서 보통 이런 연구 과제라고 논문을 수행하시고 하시는 뭐 제일 저자분들 같은 경우는 한 분야에 대해서 뭐 국가적으로 뭐 최고의 영역을 가신 분도 많아요.
특히 보안하면 고려대 분들 많이 얘기하시는데 고려대에서 뭐 아이트 큐브 같은 거 만들어주신 분도 계실 거고 그런 분야에 대해서 이제 선두에서 압도적으로 이제 국가에 대해서 미래를 빛내 주신 분들이죠. 그래서 이런 분들조차는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박사학위 가신 분들하고 보면 많이 대화를 하고 싶고 많이 공부하면서 많이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한 번씩은 꼭 해보실 수 있으면 해보신 것도 추천드립니다. 다만 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고려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대표적인 기관들이 전부 뭐 대학들이겠죠. 서울대, 고려대, 성균관대, 건국대 등의 이제 다양한 대학들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뭐 보안에 전문적인 지원을 하시는 대학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통 아웃풋도 많이 얘기하세요. 대학원을 왜 가야 돼요? 하면은 보통 인맥 때문에 얘기 추천하시는 분도 있어요. 대학원 가시다 보면 이제 흔히 각 분야의 전문가들도 많이 다니시고 그다음에 특히 야간 같은 경우는 기업을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다니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내가 현업에서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일하다 보니까 약간 부족함을 느껴서 그 부분에서 좀 더 공부가 필요하다. 그래서 더 준비하신 분들이니까 좀 더 자세한 얘기를 얘기해 줄 수도 있고요. 그런 분들 나중에 내가 취업할 때 도와주거나 아니면 그분들이 많은 생산 얘기를 얘기해 주시면 도움이 되는 케이스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석사 하시는 분들은 인맥 때문이라는 얘기도 하시긴 하세요. 근데 단순하게 인맥 때문보다는 같이 공부에 뜻이 있으신 분들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한 10가지 정도의 보안 회사 분류를 말씀드렸어요. 근데 보안 이런 회사에 다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물으시면은 역량과 기술을 갖춰야 됩니다. 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안에서 필요한 역량이 뭐예요? 라고 물으시면 제일 중요한 건 두 가지입니다. 배우고자 하는 자세와 윤리의식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무엇이냐? IT 영역에서 이제 가장 넓은 범위를 차지하는 게 전 보안이라고 생각해요. 프로젝트 관리도 있잖아요. 물론 프로젝트 관리도 큰 영역입니다. 근데 왜 보안이라고 얘기하냐면 지식적인 신기술들이 나와요. 뭐 클라우드 나오면 클라우드가 신기술로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그럼 기존에 또 온프렘 환경이랑 많이 다르겠죠. 그러면 이제 클라우드 올라가기 때문에 생긴 제약사항이 생길 거고 이게 따른 보안 위협도 생길 거예요. 그리고 인공지능이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물론 인공지능 생기면 보안이 활용되기도 하죠. 뭐 대표적인 사례로 저희 인간임을 증명하는 캡차가 존재하죠. 뭐 캡차가 뭐냐? 제가 뭐 중간에 회원가입을 했어요. 회원가입을 했더니 당신이 사람임을 증명해 주세요. 봇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 거에서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보안 기술로 나온 게 이 문자를 읽고 써주세요. 문자 보면 숫자 뭐 9, 8, 6, D, F 막 그런 거를 흘림체로 써놔요. 사람이 인지했을 땐 괜찮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계가 인지하면 오동작을 일으킬 수 있는 분야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람임을 증명하라고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몇 분들이 몇 번 시도하다가 틀리면 나는 인간이 아닌가 보다 하고 이제 포기하게 되세요. 근데 그런 부분까지도 이제 인공지능이 요즘에 그런 부분 다시 해킹에 이용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하냐? CNN 알고리즘이라고 있어요. 이미지를 인식하는 알고리즘. 거의 인간의 수준까지도 올라왔는데요. 딥러닝형 기술을 이용해서. 요즘 뭐 딥러닝 유명하잖아요. 알파고부터 시작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기술들을 이용해서 인간임을 증명해야 되는데 기계가 인간임을 거짓말로 해서 증명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놀랍게도 성공을 해요. 그래서 구글의 캡처2까지도 해킹하는 사례가 나옵니다. 실제로 이런 컨퍼런스 다니다 보면. 그러니까 이런 인공지능에 대한 해킹 시도가 늘다 보니까 인공지능에 따른 다른 보안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존재할 거고요. 빅데이터 생기다 보니까 데이터를 기존에 같이 모두 암호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암호 데이터를 전부 다 이제 복화시킬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암호화된 상태에서 연산이 필요합니다. 동형, 준동형. 암호화된 상태에서도 이제 연산해서 결과값을 뽑아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비식별화 같이 해서 이거를 대해서 별도로 전체 이제 삭제가 아닌 일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치를 한 다음에 이거를 마이데이터 등 것 같은 다른 신사업에 써먹어야 돼요. 그런 거 같이 이제 다양한 영역이 신기술이 등장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보안위원회가 신설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IT 영역을 내가 알고 있다. 기존에 IT 영역을 알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고 보안이 또 공부를 해야 돼요. 난 보안 전문가인데 클라우드 공부해야 되고 또 인공지능 공부해야 되고 빅데이터도 공부해야 되고
공부할 게 정말 많죠. 그러다 보니까 배우고 또 배우고 끊임없이 배워야 돼요. 그래서 이제 직무 관계없이 끊임없이 학습을 하는 분들이 과연 이런 보안의 업무에 대해서 이제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있으신 분들 같아요. 이제 다음 이제 또 필요한 거는 윤리의식입니다. 보안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윤리의식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보안에 보통 에티컬 해커라고 하잖아요. 저도 이제 자격증 중에 하나를 서티피케이션 에티컬 해커라는 자격증을 땄어요. 뭐냐? 공인된 윤리 해커라는 뜻이에요. 어, 해커만 해커지 윤리 해커는 뭐예요? 이 윤리 의식이란 거는 해커가 가져야 되는 그런 자세인 거예요. 해커 나쁜 거 아니에요? 해커는 반드시 그 나쁜 명칭이 아닙니다. 저희 책에도 보면 이제 이미 나중에 이제 설명을 또 할 텐데, 해커는 그냥 탐구심, 그런 개발자에 대해서 지식이 넓고 탐구심이 많으신 분들이지, 해커가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예전에는. 근데 크래커라고 하는 그런 악성행위를 하시는 분들 때문에 해커와 크래커가 같이 묶이면서 해커라고 하면 이제 나쁜 사람,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막 그렇게 이제 이미지가 됐죠. 그래서 원래 최초 해커라고 하면 저희가 리눅스 토발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리눅스를 만드신 개발자분을 해커라고도 얘기해요. 왜? 이런 OS를 만들 정도의 탐구심이 있으신 개발자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어떤 윤리의식 가져야 되냐? 보안은 그런 크리미널 마인드라고 하잖아요. 딱 해커의 마인드로 가지고 공부를 해야 돼요. 왜? 실제로 공격이 들어오는 그런 공격을 알아야지 내가 방어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격과 방어는 종이 한 장의 차이의 기술입니다. 그래서 보안에 대한 이제 윤리 의식이 없으면은 그냥 이건 해커랑 똑같아요. 그래서 보통 단계를 저희가 나누는 게 화이트 해커, 그 다음에 블랙 해커, 그 다음에 그레이 해커라고 얘기해요. 이런 보안 전문가들이 모의 해킹하는 분들이 화이트 해커라고 하고요. 나쁜 짓을 해서 좀 범죄를 일으키는 분들이 블랙햇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윤리 의식을 가지신 분들만이 정말로 이제 보안 전문가가 되시는 거예요. 이제 저희가 많이 얘기를 할 때 제가 좀 주의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강의를 하거나 여러분들한테 보안을 설명할 때 직접적인 보안 기술을 만약에 SQL 인젝션이라든가 크로스 스크립팅 뿐만이 아니라 저희 리버스 엔지니어링 그런 부분을 제가 강의하고 얘기를 할 때 말씀드리는 게 항상 윤리의식을 중요시 여겨라. 그러면서 먼저 해야 되는 게 미리 사전 허가를 받고 해야 된다. 보안 담당자한테 허가를 받지 않고 해킹을 하면은 그거는 바로 범죄다. 매번 얘기 드려요. 왜 그러냐면 모의 해킹 하시는 분들이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내가 모의 해킹을 해요. 좋은 의지를 가지고 내가 모의 해킹을 하더라도 만약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 허가가 안 돼 있으면은 담당자 느끼기엔 이건 그냥 공격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서비스가 다운된다든지 서비스가 문제 생겼다. 누가 책임을 지나요? 담당자가 책임집니다. 그럼 담당자는 이거에 대해서 신고를 할 거예요. 어떤 기사에 할 수도 있고요. 금융권이면 금융보안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럼 최종적으로 어디로 들어가냐? 경찰청에 수사가 나오게 되겠죠. 그럼 수사가 나서 이거에 대해서 다 분석을 합니다. 그러면 결국 IP도 따라가고 아무리 토르 도망친다고 해도 토르 브라우저 도망친다고 해도 결국은 따라가는 케이스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 보게 되면은 누가 했구나라는 결국 찾아내게 되죠. 그럼 그분들은 저 좋은 의지로 해서 이런 모이킹을 했어요. 책임 진단했어요. 사전 허가 받으셨어요? 아니요? 그럼 그 사람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장난으로 그냥 한두 번 하는 해킹이 인생이 평생 범죄가 될 수가 있어요. 옛날에 많이들 얘기하시잖아요. 초등학교 중학생이 그냥 해킹을 해요. 해킹하다 보면 해킹해서 어느 기업을 뚫었어요. 그러면 이 기업 뚫었으니까 나는 이제부터 이 보안 전문가 유명할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런 좋은 기업에 취직을 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존재합니다. 과연 그렇게 취직이 될까요? 아닙니다. 요즘 같은 세대에선 그냥 바로 범죄자로서 여러분들이 그냥 그거에 대해서 평생 징역을 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난으로 해킹을 하시지 마시고 사전 허가를 받고 하셔야 됩니다. 그럼 사전 허가를 받기 전까지 해킹 기술을 어디에 키워요? 그럼 웹코트라든지 저희 DVWA 같은 그 오픈된 그런 해킹을 연구할 수 있는 사이트나 그런 플랫폼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연습을 하시고 충분 기술을 익히신 다음에 업체나 정식 의뢰를 받으셔서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식 의뢰 받지 않고 하는 방법이 없어요? 라고 하면은 물론 없진 않아요.
기사에서 주최하고 있는 이제 버그 바운티라고 하죠. 이제 버그 헌팅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 서비스에 대해서 버그를 찾아주세요, 이런 취약 좀 찾아주세요 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런 회사들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하셔도 됩니다. 왜? 사전 허가를 미리 해주신 거예요. 다만 이거에 대해서 악용하지 말고 신고를 해라. 어디에? 키사나 아니면 업체에 해라 라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야 되는 거지, 내가 이런 기술이 있으니까 누구 친구를 해킹해야 돼, 아니면 누구를 뭐 쥐투사해야 돼, 이런 용도로 쓰시면 안 돼요. 일단 보안에 대해서 기술은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죠. 자산. 이게 자산이고 무형적인 자산이나 뭐 물리적인 자산이나 구분하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뭔 가치 있는 자산을 지키기 위한 보안만을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보안을 해야지, 뭘 부셔야지, 망가뜨려야지 하시는 분들은 하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역량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그러면 이제 어떤 기술이 필요해요? 라고 물으시면 저는 얘기할 것 같아요. 여기 있는 기술이 다 필요해요 라고 얘기 드려요. 그럼 여기 있는 기술이 뭐가 있어요? 하면은 리버시 엔지니어링. 이제 보통 리버시 엔지니어링 하면은 보통 저희가 대회 같은 거 있잖아요. 저희 뭐 CTF 같은 대회들이 많이 나와요. 실제로 리버시 엔지니어링 처음에는 저작권이 없는 제품이나 아니면은 내가 개발했는데 소스가 없어져. 그러다 보니까 사전 지식 없이 역추적을 통해서 실제 코드를 차단해서 이걸 어떻게 이용해야 되겠다고 하시는 분들을 리버시 엔지니어링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 코드에 대해서 우회. 공격자도 그런 코드를 받겠죠. 예를 들어 주식 트레이딩 시스템 보통 CS를 많이 하니까 그런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어, 그런 모이킹을 하신 분들이 리버스 엔진을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인증을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네요. 그래서 인증을 우회를 해버렸어요. 그러면 내 아이디가 아닌 타인의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데 접속을 해서 실제 주식 트레이딩을 하겠죠. 그러면 그걸로 돈을 벌 수 있는 케이스가 생길 거고, 그럼 해킹이 이용되겠죠. 그러면 모이킹 하신 분들 어떻게 하냐, 리버스 엔진을 통해서 이거를 증명을 해요. 이런 경로로 공격이 들어가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방어를 하셔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힘들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바로 리버싱 엔진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디지털 포렌식도 존재합니다. 디지털 포렌식 뭐예요? 라고 하시면은, 디지털 포렌식은 여러 가지 이제 흔적을 통해 사건을 역추적해서 재구성하는 법적 수행 기술입니다. 얼마 전에 큰 사건이 있었죠. 국가에 대해서 난리 났던 사건. 최순실 사건 기억하시나요? 아이패드 하나가 유출되면서 그 아이패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추적하다 보니까 결국은 현직 대통령이 구속당하는 이제 역대급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그때 어떤 기술을 썼냐? 바로 디지털 포렌식 기술을 쓴 겁니다. 이 장비에 남은 흔적을 가지고 이 장비가 뭐뭐뭐를 했다, 실제로 어떤 걸 했다는 증명을 하고, 이게 실제 법적으로도 증명이 되고 실제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세월호 사건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그래서 이런 디지털 포렌식 하는 분들이 보통 법률 관련된 분들이 많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뭐 김현장에 근무하신 분도 있을 거고, 그에 뭐 다른 법무법인들도 많이 근무하시고요. 치매 사고 또한 이런 디지털 포렌식의 기술을 많이 갖다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많이 수요도 있고 책도 많이 있고 뭐 강의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강의들을 많이들 읽고서 하시고, 막상 재미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치매 사고를 해서 실제 사고가 일어났던 거 역추적한 다음에 나중에 타임테이블까지 딱 만들어서 고객한테 제출을 하면은, 이런 사건이 있었군요 하면서 고객이 놀라기도 하고 많이 뿌듯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디지털 포렌식 기술을 직접 익히시는 것도 이런 보안 업무를 하는데 중요한 기술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의 해킹 기술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해커스 마인드, 해커의 마인드로 해서 실제 공격을 가정해서 이제 기업의 보안 수준을 증가시키는 공격이죠. 실제로 내가 해킹해봤던 이래, 취약점 점검해봤던 이래 라고 얘기하시죠. 저희 많이 하는 크로스 스크립팅을 했더니 이게 뚫렸어, 이런 스크립팅에서 뭐 저희가 워터링 홀이나 아니면 스페피싱 가능해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이 이 제품은 취약합니다. 왜 취약하나요? 제가 모의 해킹 해봤거든요. 이렇게 말씀해 줄 수도 있는 거고요. 다만 주의하실 점, 아까도 앞에서 얘기하는 것 같이 사전 허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전 허가를 가지고 해커의 마인드로 하는 거지 해커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모이킹은 정확히 얘기하면 화이트햇이라고 해서는 그런 보안을 지키기 위해서만 하셔야 됩니다. 이제 개발 쪽이 있을 것 같아요. 개발 쪽은 이제 보안 제품을 개발하시는 분들인데요. 뭐 ESM, 그다음 방화벽, 그리고 DLP,
IPS, 디도스 그런 제품들의 원리를 이해해서 이제 악성 코드와 악성 행위를 탐지 차단할 수 있는 솔루션들을 만드는 기술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옛날에 이제 IPS를 만들어 봤어요. 근데 IPS를 만들게 되면은 기존에 있던 보안 제품의 원리죠. IPS가 이제 시그니처 기반을 탐지를 합니다. 그래서 시그니처를 어떻게 탐지를 할 건지, 어떤 알고리즘에서 패턴 매칭을 시킬 건지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에 대한 탐지 엔진을 만들게 되고요. 그래서 여러 개 이제 해외 사이트들에서 온 시그니처와 자체 제작한 시그니처, 그리고 각종 CTI라고 하죠. 사전 이런 위협 정보를 가져온 정보들을 같이 공유해서 그걸 저희 제품에 이제 탑재시키는 역할을 했었죠. 그래서 그에 대한 탐지를 하고 차단할 수 있는 솔루션을 만들게 됩니다. 이런 보안 제품들을 만들면서 아 진짜 이제 내 솔루션 만들었구나 느끼기도 하고요. 이런 솔루션들이 만들어짐에 따라서 보안 기술이 발전을 합니다. 아무리 내가 기술이 뛰어나서 그런 보안에 만능 슈퍼맨이라고 할지언정 그분이 뭐 24시간 모든 사이트를 감시하고 관리하지 못할 거예요. 근데 보안 제품을 하나 만들게 돼서 진짜 의미 있는 보안 제품, 시장을 손댈 수 있는 보안 제품 만들게 되면은 그 보안 제품이 양산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한 기업에 대한 보안 능력을 높이는 게 아니고 전체 기업에 대해서 보안의 능력을 높이게 되죠. 오히려 어떻게 따면 이게 좀 더 효율적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완벽한 보안 솔루션 제품이 다 생겼다 라고 하면은 굳이 이런 보안 직종이 필요할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얘기해서 그렇잖아요. 보통 EDR이 완벽하면은 앞으로 모든 보안 제품에 엔드포인트는 필요가 없다. 말은 돼요. 예, 말도 되고 이해는 가는데 아직까지 100% 만들어진 EDR은 아무리 유명 제품이라도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러면 분명히 아무리 인공지능 역할을 쓰더라도 저희가 뭐 클러스터링, 클래시피케이션 막 기능 쓰게 되면 오탐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 오탐들이 근데 사람만큼 정확하게 인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사람이 잘할 수 있는 영역이 존재하고 기계가 잘할 수 있는 영역이 존재해서 그분은 이제 분리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법률적인 영역도 존재합니다. 법률적이 뭐냐? 아, 법률 어렵죠. 근데 기업의 이제 개인정보 영역 쪽이 존재해요. 보안이 가장 크게 발전할 수 있는 영역도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인데요. 예전에 정통망법,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과 같이 이제 법률을 필수적으로 하게 되고요. 근데 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정금법이라고 해요. 전자금융거래법 같은 부분들, 전자금융 감독 규정 이런 컴플라이언스를 지켜야만 그 기업이 영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컴플라이언스 법적 요구 사항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에 따라서 대응해주는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법률 전문가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약간 고민인데 컨설팅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법률 쪽 변호사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보안 전문가라고도 할 수 있어요. 왜?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아니면은 정통망법에 대해서 정말 몇 줄 몇 항까지 다 얘기하죠. 뭐 RSMS에 대해서 그럼 법적 기준이 어떻게 돼요? 뭐 정통망법 제47조입니다. 이렇게 나오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서 처리 방침 몇 조예요? 개인정보보호법의 제30조가 처리 방침입니다. 이런 거 같이 그냥 바로바로 법률을 나오시는 분들이 컨설팅을 진행해요. 저도 그런 부분은 컨설팅 같이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정보를 엄청 외워야 됩니다. 이런 분들은 자격증도 존재를 해요. 개인정보관리사라고 하는 CPPG, CPO 포럼에서 관리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거의 뭐 민간이긴 한데 거의 뭐 국가 공인 수준의 자격증인 것 같아요. 민간인데 불구하고도 많이들 인정받고 실제로 ISMSP라든지 다른 피아 같은 자격증을 딸 때도 그 법률 공부한 이력으로서 자격이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몇 년의 기간이 인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개인정보 영역 평가라고 하는 이제 피아 같은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 부분도 이제 개인정보보호법 제33조에 의거해서 이제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 변경할 때 무조건 받아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에서 개인정보에 대해서 컨설팅 해주신 분도 존재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RSMSP 영역에서 이제 프라이버시 영역에 대해서 컨설팅하거나 인증하신 분도 존재합니다. 또한 이제 이런 법률뿐만이 아니라 보안 담당자분들이 많이 계세요. 보안 담당자분들이 하시는 영역이 바로 이 세 가지 영역입니다. 정책 영역, 관리 영역, 운영 영역이죠. 예, 이런 기업에 맞는 절차 및 내용을 만들어내는 정책 쪽이 존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정책 쪽 같은 경우는 기본 처음부터 시작하신 분들은 거의 없는 것 같고요.
보안 연차가 좀 차시는 분들이 그냥 기술적인 보안도 같이 하시면서 이거에 대해서 기업에 맞게 우리 회사의 비즈니스는 어떤 거다, 이 비즈니스를 시키기 위해서 어떤 절차와 어떤 지침과를 가지고 만들어야 된다라고 해서 그런 원칙에 맞게 보안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의 전문가를 이제 관리 보안 전문가라고 하고, 그런 분들이 보안 정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조금 다른 영역에서 관리 영역이 존재를 해요. 정책과 관리는 약간 다르게 보고 있는데요. 관리 영역은 이런 정책을 하는 거에 대한 약간 더 상위자, 보안의 책임자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각 기업 그 대표적인 영역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시소들이 있을 것 같고요. 시소, 이제 보안에 대해서 전체 책임을 지시는 분들이죠. 각 기업에 이제 비즈니스 목표가 있고 그 목표에 맞는 보안을 수행하도록 이제 거버넌스라는 부분을 실제 관리합니다. 거버넌스가 뭐냐라고 하면 거버넌스를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거버넌스는 그런 기업에 대해서 자원들을 관리해서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좀 컴플라이언스랑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런 거버넌스 시키게 만들어주는 부분들이 시소의 이제 관리 영역일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운영 영역 쪽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보안 솔루션에 대해서 각기 보안 솔루션들이 전부 기능이 달라요. IPS, SIM, 방화벽, DLP, 그런 영역도 존재하고요. 뭐 인터넷 통제 부분도 존재하고 NAC 같은 부분도 있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보안 솔루션들 간의 연계 관리를 통해서 실제 안전한 보안 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만드는 부분이죠. 이게 계속 사람들이 쓰면서 그런 비즈니스 요건들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실제 커스터마이징 설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수행하는 부분들이 이런 운영 부분이 존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제나 실제 운영하시는 분들이 보안 영역이 제일 많을 것 같고요. 이런 리버스 엔지니어링, 디지털 포렌식, 그 다음에 모의 해킹, 개발, 법률, 정책, 관리, 운영. 그럼 이렇게 많은 보안 영역들에서 모두 기술을 갖고 있어야 돼요? 라고 물으시면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다 가지고 있으면 좋죠. 다 가지고 있으면 좋은데 일부 영역만 가지고 계신 다음에 그 영역에서 좀 더 내가 더 관심 있는 영역을 좀 더 공부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보안의 업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 가지 보안을 지키는 회사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회사들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시고 준비하셔서 본인이 생각하시는 업무를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자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